네, 사회복지 실천론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입니다. 사회복지사 1급 국가고시의 기출 출제 경향을 파악할 수 있고 출제된 문항과 관련된 이론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 실천론 제1강 기출문제 해설과 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출문제 해설과 풀이 1번 문제입니다. 사회복지 실천의 목적과 기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질문하고 있네요. 여러분들은 가장 먼저 옳은 것을 찾는 것인지 옳지 않은 것을 찾는 것인지 먼저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자, 살펴보겠습니다. 핑커스 미나한이 제시한 사회복지 실천의 목적과 그 내용을 유사하게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회 정의의 증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회복지 실천의 목적은요, 큰 틀에서는 사회 정의를 증진하는 것에 목적이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요, 바로 클라이언트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는 것입니다. 클라이언트의 삶의 질을 증진시킬 때 우리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사회복지 실천가는 클라이언트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개발함으로써 클라이언트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사회복지 실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것을 살펴보면요, 개인과 사회 간 상호 유익한 관계를 증진시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회복지 실천은요, 개인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 플러스 그리고 환경에 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개인과 환경 양쪽에 하나씩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요. 이 양쪽 간의 상호 작용, 상호 관계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번째도 사회복지 실천의 목적으로 맞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개인이 조직에게 효과적으로 순응하도록 원조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시험에 나왔던 기출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그냥 흘려서 보내면 무슨 말인지 모르고 헷갈릴 수 있는데요. 자, 개인이 조직에게 효과적으로 순응하도록 원조하는 것이 아니고요. 바뀌었습니다. 조직이 개인에게 효과적으로 순응하도록 원조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조직이 클라이언트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이 사회복지 실천의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번 문제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것이니까요. 바로 5번, 이것이 틀린 것이고 이것이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미시적 실천을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요, 바로 사회복지 실천의 분류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회복지 실천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유형들이 여러 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이 미시적 실천이라는 것은요, 바로 실천의 수준과 관련이 있습니다. 클라이언트 체계의 크기에 따라서 우리가 미시적인 실천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범위 수준의 실천이 있고 그 다음에 거시 수준이 있죠. 예, 이렇게 세 개의 수준으로 해서 우리가 클라이언트의 크기에 따라서 이 실천의 범위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 내용 중에 이 바로 미시적 실천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물어보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미시는요, 대체로 개인이나 가족에 대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때 우리가 미시적 실천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중시적 실천은 조직이나 집단에 대한 것, 거시는 사회적인 제도나 어떤 국가 그리고 환경에 대한 개입을 할 때 우리가 거시적인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미시적 실천, 자, 살펴보시고 한번 밑에 있는 보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탁가정 아동을 방문하는 것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네, 바로 개인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미시적 실천에 해당이 됩니다. 자, 니은 노숙인 보호를 위한 모금활동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물론 노숙인 보호하고 관련이 있기는 해요. 개인이죠. 그렇지만 이 모금활동이라는 것이 바로 이 조금 더 개인에게 초점을 맞춘 면대면의 서비스가 아니고요. 환경적으로 그 다음에 간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미시적 실천 수준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틀린 것이 되고요. 디귿, 정신장애인 재활상담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정신장애인 바로 개인에 대해서 개입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내용 미시적 실천이 맞고, 리을, 직업재활 대상자를 위한 자원개발, 네, 모금활동 자원개발 이런 거는요. 자, 미시적으로 개인이나 가족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은, 리을은 틀린 것이고 기억, 디귿이 맞는 내용이네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사회복지 전문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는 옳은 것을 고르는 것이네요. 살펴보겠습니다. 자, 사회복지 전문직에 관한 설명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건 그린우드가 얘기한 전문직의 속성 5가지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전문적인 이론 체계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자, 그렇죠. 여기 나와 있네요. 전문적인 이론 체계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전문가로서의 어떤 권위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전문직으로서의 사명감이라든지 직업의식이라든지 이런 전문직의 문화도 있어야 되고, 사회적으로 또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한 내용들이 아래에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억, 전문적인 이론 체계를 갖고 있다? 네, 그렇죠. 이거 맞는 내용이죠. 자, 니은, 개인의 변화와 사회적 변혁에 관심을 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바로 우리가 어떤 사회복지사들이, 사회복지 실천가들이 전문직으로서의 어떤 사명감 이런 것하고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역시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디귿, 미시 및 거시적 개입 방법을 모두 이해한다. 이 기억에서 이야기한 전문적인 이론 체계와도 관련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이런 개인 방법을 다 알고 있어야지만 실질적으로 사회복지 전문직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디귿도 맞는 내용. 리을입니다. 타 분야 전문가와의 협업을 위해 고유한 정체성의 발전은 불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발전을이 아니라 발전은입니다. 오타가 있네요. 자, 요거 이렇게 봤을 때 이런 것은 바로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바로 전문가로서의 어떤 정체성. 하고 관련된 것인데요. 전문직으로 우리가 인정받기 위해서는 고유한 정체성이 있어야 하고 이것을 발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 리을에 해당하는 내용은 틀린 내용이 되겠어요.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이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기출문제 4번입니다. 보호시설 입소를 원하지 않는 클라이언트와 시설 입소가 클라이언트에게 도움이 된다고 여기는 사회복지사 간에 상충되는 가치의 연결로 옳은 것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데요. 이 문제는요, 바로 윤리와 가치하고 관련된 내용인데, 여기서는 가치가 상충될 때 우리가 어떤 그 내용들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가치가 상충되는 상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 이 내용, 위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요, 입소를 원하지 않는 클라이언트, 원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클라이언트에게 도움이 된다고 여기는 사회복지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입소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비밀 보장이나 이런 것하고 상관이 없고, 사생활 보장하고도 상관이 없고, 진실성 고소하고도 상관이 없죠. 뭐하고 관련이 있어요? 자기결정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아 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엔 클라이언트에게 도움이 된다고 사회복지사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뻔히 눈에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복지사들은 조금이라도 클라이언트에게 도움이 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러한 상황을 바로 온정주의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사회복지사들이 나쁜 결과가 뻔히 예상되는데 그것을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으로 온전히 맡겨놓기는 좀 미안한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좀 시설에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우리가 사회복지사의 온정주의에 기반한 행동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랬을 때 이러한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 그리고 온정주의라는 것이 가치가 상충될 수 있는 상황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4번, 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입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가치와 윤리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로헨버그와 돌고프 많이 들어보셨죠? 로헨버그와 돌고프가 제시한 윤리적 의사결정의 우선순위를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윤리적인 딜레마, 갈등을 조정할 때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할 것이냐 하고 관련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첫 글자만 따서 공부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생평자체 3사진이라고 하는 그 7가지의 이 규칙이 있죠. 원칙이 있죠. 그래서 그 원칙이 가장 맨 위에 있는 게 뭐예요? 생명보호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원칙인데 요것 뒤에 그 다음에 순서대로 어떤 것이 오는지 한번 그 순서를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그랬을 때 생평자체 3사진 한번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 순서대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명보호의 원칙이 첫 번째죠. 그리고 뭐예요? 평등과 불평등의 원칙이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자율과 자유의 원칙이
원칙이 세 번째, 그 다음에 4. 해악의 원칙이 네 번째, 그리고 다섯 번째, 삶의 질의 원칙이 다섯 번째고요. 여섯 번째가 사생활보호, 비밀보장의 원칙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가 진실성과 정보공개의 원칙인 거죠. 그랬을 때 순서대로 살펴보면, 자, 1번 생명보호의 원칙은 무조건입니다. 생명보호의 원칙은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자유의 원칙,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게 사실은 생명 자체 3, 4진에서는 세 번째에 해당하는 거지만 요 안에서는 두 번째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삶의 질 향상의 원칙은 원래 다섯 번째 원칙인데 요 순서대로 보면은 네, 세 번째가 될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정보 개방의 원칙, 생평 자체 3, 4진 그 안에 들어가지 않아서 헷갈릴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은 첫 글자만 가지고 공부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안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랬을 때 정보 개방의 원칙은요, 진실성하고 관련된 거, 성실의 원칙하고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곱 번째의 원칙인데 요 순서대로면 이거는 네 번째인 거죠. 그래서 1, 2, 3, 4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순서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로엔버그 그리고 돌고프 그리고 18회 시험에 처음 이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해링턴이라는 사람이 처음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앞에서는 윤리적 딜레마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원칙을 적용할 것이냐 7가지를 물어봤다면 여기서는 우리가 어떻게 의사결정을 할 것이냐 그 과정, 순서를 물어보는 것이 있습니다. 11개의 단계로 물어보고 있는데요. 11개 순서로 물어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 단계를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시는 건 좀 어렵습니다. 그랬을 때 그것을 전반적으로 이해를 하면서 이 과정을 쭉 순서로 나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랬을 때 11개 단계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되지만 우리가 그냥 머릿속으로 한번 굴려보면 어떻게 되느냐. 먼저 이 문제 상황이 무슨 상황이지? 라는 것을 살펴보고 이 문제 상황에 개입된 사람들이 누구고 상충되는 가치는 무엇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들이 있지? 이런 것들을 한번 확인하는 게 또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 여러 가지 개입 방안에 대해서 효과성과 효율성을 평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기억하셔야 되는 게 평가라고 하면 마치 마지막 단계인 것처럼 보이지만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개입 방안에 대해서 미리 점검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마지막 단계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개입을 하게 될지 선택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거를 실행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결과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한번 순서대로 보면요. 해당 문제와 관련된 사람과 제도를 확인한다라는 것이 첫 번째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이 효과성과 효율성의 평가를 하는 것은요, 무엇 다음에 해야 되냐면, 문제를 해결하거나 문제 정도를 점검할 수 있는 개인 목표를 명확히 하고, 그 다음에 이 개인 목표를 해결하기 위한 개입 방안들이 무엇이 있는지, 그것들을 전반적으로 점검하는, 평가하는 단계를 거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리을이 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디귿이 세 번째로 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가장 적절한 전략이나 개입 방법을 선택한다. 무슨 말이에요? 확인된 목표에 따라서 여기 목표를 명확히 했죠. 그리고 개입 방법을 검토를 쭉 했죠. 그리고 나서는 그 중에서 제일 적절한 걸 선택하는 거예요. 네 번째죠. 그래서 순서대로 하면 뭐예요? 니은, 리을, 디귿, 기역이네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7번입니다. 다음은 한국사회복지사 윤리강령 중 어느 영역에 해당하는가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데요. 윤리강령은 매년 시험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만 가지고 이 윤리강령의 문제를 맞추려고 하시면 안 되고요. 한국사회복지사 협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한국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이라는 것이 전문이 있습니다. 한 A4 한 장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그 내용을 다 읽어보시고 시험을 보셔야 됩니다. 자, 이랬을 때 그 중에 하나 예로 나오는 게 뭔가를 보는 거예요. 자, 밑에 여기 나와 있네요. 사회복지사의 윤리 강령 내용들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기본적인 윤리, 사회복지사의 기본적인 윤리 기준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동료에 대한 윤리 기준,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에 대한 윤리 기준, 사회에 대한 윤리 기준, 기관에 대한 윤리 기준 5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다 플러스 또 하나가 더 있는데요. 사회복지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과 관련된 그 윤리의 기준이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6개 중에 이게 뭐가 해당되는지 봐야 되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사회복지사는 인권 존중과
인간 평등을 위해 헌신해야 하며 사회적 약자를 옹호하고, 네, 사회적 약자를 옹호하고 대변하는 역할을 한다. 옹호라는 말이 나오면 바로 사회복지사, 사회에 대한 윤리기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사회복지사는 자신이 일하는 지역사회 문제를 이해하고 그것을 해결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 지역사회 문제도 우리가 개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 사회복지사의 윤리강령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전문성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고 동료에 대해서 윤리를 지키는 것도 필요하고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윤리를 지키는 것도 필요하지만 대사회적으로 지역사회 문제에도 관심을 가지고 사회적 약자를 옹호하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7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8번입니다. 자선조직협회와 인보관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사회복지 실천의 역사하고 관련된 내용인데요. 역사는요, 행정론에서도 나오고 지역사회복지론에서도 나오고 계속 중복적으로 나오는 내용이에요. 특히 이 자선조직협회와 인보관을 비교하면서 물어보는 질문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사회복지 역사 중에 맨 앞에 첫 번째 태동기, 서구의 사회복지 실천의 역사, 태동기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고요. 자선조직협회에서부터 사회복지 실천이 발전을 하기 시작을 하죠. 자, 자선조직협회는 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개인에게 책임을 묻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보관은요, 그것에 대항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인 책임을 더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인보관입니다. 이렇게 큰 틀에서 먼저 구분을 하고 그 다음에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아보는 거예요. 1번, 인보관은 집단사회사업의 타동에 영향을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인보관에서 주로 강조했던 것은 사회교육, 그 다음에 계몽 이런 것들, 개혁 이런 것들을 강조했기 때문에 개인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집단적으로 교육하거나 이런 것들을 주로 했기 때문에 집단사회사업 태동에 영향을 준 것이 맞습니다. 자선조직협회는요, 개인에게 책임을 물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을 바꾸려고 시도를 했죠. 그래서 개별사회사업 태동에 영향을 준 것이 맞고요. 3번, 자선조직협회는 빈곤의 원인을, 그렇죠, 개인의 나태함과 게으름으로 보았고요. 인보관은 지역주민과 함께 거주하면서 사회개혁을 시도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인보관에 가장 그 대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세 가지 단어가 있죠. 레지던스, 거주가 있고요. 그 다음에 리서치, 연구하고, 그리고 개혁, 리폼이라는 3R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내용도 맞는 내용.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자선조직협회는 도덕적 의무를 강조하여, 여기까지 맞죠? 근데 모든 빈곤에게 도움을 제공하였다라고 하는데, 자, 도덕적 의무를 강조를 하고 개인에게 어떤 책임을 물었기 때문에 모든 빈민이 아니고요. 가치가 있는 빈민에게만 도움을 제공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번의 정답은 틀린 것으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9번입니다. 사회복지 실천의 전문화 과정에서 기능주의와 진단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 사회복지, 서구의 사회복지 역사의 발달 중에 3대 방법론이 분화하고 확립되는 시기가 있는데 바로 그 시기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기능주의와 진단주의가 대립하는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자,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1번, 기능주의 대표적인 학자는 메리 리치몬드다라고 얘기했는데, 아니요, 메리 리치몬드는요, 기능주의가 아니라 진단주의 학파의, 진단주의 학파가 되겠습니다. 자, 2번, 기능주의는 과거의 심리사회적 문제가 현재의 기능에 영향을 미친다는 관점을 갖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과거 이야기를 나오면 이 진단주의 학파는 프로이드의 정신작동 이론에 영향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과거의 어떤 영향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기능주의가 아니라 진단주의 학파입니다. 3번, 기능주의는 인간의 성장 가능성과 자유의지를 강조를 했다. 자, 기능주의와 진단주의가 대립을 했거든요, 서로. 근데 진단주의는 정신작동 이론에 기반을 한 거고, 그것에 대립을 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과거의 영향 이런 것보다는 자유의지, 인간의 성장 가능성을 강조한 것이 바로 기능주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맞는 답으로 3번이 되겠습니다. 일단 정답은 3번. 4번, 진단주의는 시간 제한적이고 과제 중심적인 단기 개입을 선호한다라고 하는데요. 진단주의는 정신력동 이론에 기반을 했기 때문에 장기 개입을 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4번 틀리고요. 자, 5번, 진단주의는 기관의 기능과 서비스를 최대한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선호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관의 기능과 서비스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은 기능주의에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9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0번입니다. 사회복지 실천 전문직으로서 발전 과정에 플렉스너의 비판에 대한 반응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역사를 알아야 되는 건데요. 플렉스너가 1915년에 사회복지직은 전문직인가? 이러한 어떤 논문을 발표하면서 사회복지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랬을 때 그것에 대한 반응이라고 하니까 그 이후가 되겠죠.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리치몬드가 사회진단을 출간했다라고 하는데 사회진단이 출간된 연도는 1917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915년 이후에 나온 거죠. 자, 그 다음에 밀포드 회의. 밀포드 회의는요, 1929년에 회의가 개최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플렉스너의 비판에 대한 반응에 해당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 사회복지사 협회가 설립되었다라고 하는데 미국 사회복지사 협회는 1921년에 설립이 되어서 이건 역시 플렉스너의 그 비판에 대한 반응이고요. 의사인 카포트가 매사추세츠 병원의 의료사회복지사를 정식으로 채용했다라고 하는데 처음으로 의료사회복지사가 채용된 이 시기는 1905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1915년 플렉스너가 논문을 발표한 그 시기보다 그 이전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비판에 대한 반응으로 나온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5번 사회복지사들이 치료자로서 역할을 강조하면서 위상을 높이고자 했다라고 하죠. 플렉스너가 너네가 정말 전문직이야? 라고 비판하니까 사회복지사들이 우리 전문직이야 라고 강조를 하면서 치료자로서의 역할을 점점 강화시켜 나가죠. 그렇기 때문에 5번은 그 플렉스너의 비판에 의한 반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10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자, 11번입니다. 우리나라 사회복지 실천의 발단 과정은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옳은 것은 물어보고 있는데요. 한국의 역사에 대한 문항은 그렇게 많이 기출로 나오지는 않지만요. 그래도 큰 틀에서 기억을 하시면 좋겠네요. 한국사회사업가협회가 탄생된 시기는 바로 1967년. 그래서 1960년대가 되고요. 대학에서 정규 사회복지 교육이 시작됐다라고 하는데 이대에서 1947년에 처음으로 교육이 시작이 되죠. 그 다음에 사회복지 전문요원 제도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건 1987년부터 시작이 됩니다. 87년에 시작이 됩니다. 자,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요거 기억하셔야 되겠죠? 언제? 2003년. 네, 여러분들이 이제 19회 시험을 보니까요. 이렇게 순서대로 봤을 때 역사의 순서대로 보면 니은, 기역, 디귿, 리을이 되겠네요. 그러면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2번입니다. 자, 이용시설 간접서비스 기관, 민간기관의 예를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이거는 실천 현장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용시설은 생활시설하고 대비되면서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여부를 물어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간접서비스 기관, 이것은 이제 클라이언트를 직접 만나느냐 아니면 행정적인 업무를 하느냐라는 측면에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직접 간접서비스 뭐 이렇게 또 구분을 할 수가 있죠. 여기 이용시설은 생활시설하고 또 대비가 되고요. 자, 민간기관은 공공기관하고 또 대비가 됩니다. 자, 설립 주체가 누가 되는지 뭐 이런 것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네, 이용기관입니다. 주거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거요. 장애인복지관도 이용기관이죠. 청소년 쉼터는요. 쉼터는 생활기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회복지관은요, 이용기관. 누가 자고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것도 이용기관입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이용시설 벌써 3번은 이제 해당이 되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이 간접, 직접 서비스. 쭉 사회복지협의회, 주민센터, 사회복지관, 노인보호 전문기관 쭉 봤을 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바로 노인보호 전문기관 직접, 그 다음에 사회복지관도 직접, 그 다음에 주민센터는요, 직접 서비스와 간접 서비스를 모두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 사회복지협의회, 그리고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죠. 직접적으로 대면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어디 보자. 네, 위에 있는 이용시설 간접, 뭐 이렇게 하면은 다 이렇게 1번하고 5번은 맞는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는 민간과 공공인데요. 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공공기관에 해당이 되죠. 그러니까 민간기관을 찾는 거니까 이건 아니고. 자, 쭉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민간과 공공이 함께,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는 민간, 성폭력 피해 상담소도 민간, 한국사회복지사협회도 민간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이렇게 보면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13번입니다.
사회복지사의 역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네요. 자, 이 내용은 그렇게 사회복지사의 역할은 많이 어렵지 않습니다. 자, 내용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중개자, 가족이 없는 중증장애인의 주거 시설을 소개하는 것, 예, 서비스 연계하는 것, 이런 거 중개자에 해당이 되죠. 중재자, 갈등으로 이혼 위기에 처한 부부관계에 개입하여 상호 만족스러운 합의점을 도출하는 것. 네, 중재자라는 것은 상호, 어느 한편을 치우쳐서 어느 다른 사람의 편을 들어주는 게 아니고요. 중립적인 입장에서 갈등을 조정하는 것을 우리가 중재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맞는 내용이죠. 자, 디귿, 옹호자. 장애 학생의 교육권 확보를 위해 학교 당국의 편의시설을 요구하는 것. 네, 맞죠. 이런 것도 옹호 활동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조력자. 알코올 중독자가 자기의 문제를 깨닫고 금주 방법을 찾도록 도와주는 것. 네, 조력자가 봐서 enable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력자도 맞는 답입니다.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모두 사회복지사 역할로 맞네요.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4번입니다. 통합적 방법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발달 역사 중에 네 번째, 통합기에 이 통합적 접근이 발전을 하게 되는데요. 이 통합적 방법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통합적 방법의 특징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은 첫 번째는 생태체계 관점이다. 그리고 PI, 환경 속의 인간을 강조한다. 강점 관점이다. 역량 강한 모델이다. 그리고 일반주의를 추구한다. 라는 것들을 좀 기억을 하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자, 밑에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실천에 유용한 이론적 틀로서 생태체계적 관점이 기초한다. 네, 그렇죠. 큰 틀에서 생태체계적 관점에 기초를 합니다. 자, 생태체계 관점에 기초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특정하게 어떤 개인이나 체계에 그 관심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둘 간의 상호작용에도 초점을 두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맞는다. 사회복지사는 미시적 수준에서부터 거시적 수준의 실천까지 다양한 체계에 개입한다. 맞습니다. 다체계로 개입을 하기 때문에 미시, 거시, 중시 모두 포괄하는 것이 바로 통합적 방법론입니다. 자, 인간의 초점을 두거나 라고 하네요. 자, 앞에서 실컷 얘기했습니다. 인간의 초점을 맞추고 라고 하면 맞는 정답이 되는데요. 두거나 라고 하면 틀린 답입니다. 어느 것 하나에만 초점을 두는 게 아니에요. 인간에게도 초점을 두고 환경에도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이계도적분도 맞는 말이긴 하지만 이것을 나눠서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고요. 인간과 환경 모두에 초점을 맞춘다라는 것이 바로 통합적 방법의 특징입니다. 자, 일단 정답은 4번이고요. 5번. 일반주의 실천을 내서 활용하는 접근 방법이다. 네, 그렇죠. 제너럴리스트를 키우는 그것이 바로 통합적 방법의 특징입니다. 14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5번입니다. 음주 상태에서 아내에게 폭력을 가했던 남편이 이웃 주민의 신고로 경찰을 통해 중독관리통합재센터에 의뢰되었다. 핑커스와 미난의 4체계 모델에서 변화매개 체계는 물어보고 있네요. 통합적 접근에서 핑커스 미난의 4체계 모델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4체계 모델은 첫 번째 클라이언트 체계가 있고요. 서비스를 의뢰한 사람이죠. 그 다음에 표적 체계, 변화가 필요한 사람이 표적 체계입니다. 그리고 행동 체계, 이 변화를 만들어내는데 같이 참여하는 사람들이 바로 행동 체계고요. 변화매개 체계는요. 실제로 이 변화를 만들어내는 기관이거나 혹은 기관에서 고용한 사회복지사 실천가들을 우리가 변화매개 체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누가 되겠어요? 바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되고 그 안에서 중독 치료를 하는 사람이 바로 이 변화매개 체계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15번의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실천론 기출문제풀이 1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